저도 이제 제가 공감연대 청년위원장이에요. 근데 사실 청년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50인데 뭔 청년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정대호 교수님은 평생 조교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청년위원장을 하라고 하셔서 직함은 맞다지만 실제로는 중년위원장입니다. 근데 저도 뭐 결혼을 못해서 사실 사고방식은 조금 이렇게 어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깜짝 놀랐어요. 35%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오히려 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팽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차하면 기각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헌재가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인용을 해줘가지고 정리가 됐지만 지금도 윤석열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하고 출마 선언 내용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40년이 다 되는데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박정희였으면 벌써 개헌했다. 윤석열이 도대체 뭘 잘못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별로 민주주의자가 없구나. 우리는 사실 별로 민주주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보면 민주주의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음속으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기자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그전에 학교 생활부터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보면 내가 과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 속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별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사실상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집안에서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회사에 들어오니까 회사에는 왕이 있어 실제로. 우리 장대환 씨라고 정씨리가 실제로 이제 그 혈연에 의해서 세습되는 왕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왕족의 눈치만 보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군대 제가 갔던 군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군대야말로 그야말로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 속에 속해 있고 한 번도 민주적인 조직에 속했던 적이 없어. 그러다가 제가 노조 활동을 하니까 뭐 민주노총이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니까 그나마 거기서는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토론도 하고 무슨 투표도 하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의원회니 뭐니 그래서 이런 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구나라는 생각을 때 처음 최근 들어서 이제 노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결정해 본 적도 없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수결의 결과도 불확실한 거예요. 누가 이길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학교 때도 그렇고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민주주의 얘기하면 청년들한테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거의 교육할 수 있는 거냐.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머리로 배운다고 해서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냐. 아닌 것 같거든요. 민주주의 아무리 배워도 정외과에서 다 뭐 민주주의 교육 받고 뭐 민주주의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역사 다 달달 외워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뿌리 내리게 하는 거.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저는 이 계엄 이후에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년들 얘기를 나와서 청년들은 사실은 이 계엄 이전부터 어려웠어요. 제가 30대 때 쓴 책이 결혼불능 세대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기 어렵다 이런 책을 썼는데 지금도 결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청년의 문제는 몇십 년 된 문제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사실 윤석열이 청년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사실 청년 문제는 상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조를 한 10년 정도 이제 노조 전임자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핵심은 노동 문제다. 핵심은 노동. 이 노동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노동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정규직 위주의 어떤 대기업 그 노동 시장이 상층 노동 시장으로 굳건하게 존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연봉 5천부터 시작해. 최근에 어디였죠? 네가 뭐 연봉 5천 신입사원 초봉을 연봉 5천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그냥 바로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노후도 되게 안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 사람으로 멋있게 사는 그런 상위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분들이 있고
그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는 사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대기업의 자회사 하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연봉 뭐 최저임금을 좀 넘기는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계속 이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결혼을 못해. 왜냐면 집값은 또 엄청나게 비싸고 집을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이중구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이중구조를 개편하는 게 그게 사실은 노동개혁의, 한국의 노동개혁의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되게 외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부터 대기업 정규직 일체의 노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없는 척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철폐해야 된다고 그러고 비정규직 없애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마땅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오히려 보수 세력들은 조금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라 검사 스타일로 접근을 해가지고 노동계에 비리가 있다. 그래서 회계 부정이 있으니까 회계 부정을 뭐 해야 된다는, 뭐 철도 노조가 조폭화돼가지고 뭐 화물 노조, 뭐 건설 노조가 폭력화돼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범죄자로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예요, 이게. 합법적인 제도인데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이렇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아무리 계엄이 청산되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뭐 민주당 정권이 뭐 앞으로 한 20년, 30년 가도 절대 청년들을 위한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